홍용표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통일비서관을 했고 바로 통일부 장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기를 두루 거쳐서 통일정책의 실무와 또 책임자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보고 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일단 처음에 제 부탁을 듣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 전직 통일부 장관을 불렀으니까 그냥 이제 통일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받아 보니까 4차 산업 미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러면은 이 4차 산업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뭔가 미래를 나타내는 이런 표지 사진을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료 있는데 자료랑 좀 바꿨어요. 자료에는 이제 그 제목이 지금 전체 제목도 그렇고 한반도의 미래 그리고 자유로운 삶, 인간다운 삶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 결국 이제 사실 이제 한반도 문제 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장관할 때부터 어디 강연 가거나 특히 젊은이들 만나서 통일 얘기를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도 통일하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드냐,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제가 생각한 게 통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롭게,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살자는 것이다.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제가 통일이라는 얘기를 빼고 한반도의 미래, 자유로운 삶, 또 인간다운 삶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서 이 4차 산업혁명, 그럼 4차 산업과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통일 문제도 한번 이렇게 단절된 이 한반도를 연결시켜서 좀 더 연결된 그런 삶으로 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단절해서 연결된 삶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4차 혁명은 잘 몰라요.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고요. 맨날 통일, 외교, 안보 이런 것만 했지 4차 혁명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4차 혁명 그러면은 1차, 3차, 1, 2, 3차에서 4차까지 온 거고요. 증기기관 혁명에서 2차 혁명이 전기 에너지 이런 것이고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인데 거기서 더 나가서 지능과 정보를 합해서 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것이 이제 4차 혁명 산업인데요. 저는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전형적인 문과생으로서 4차 산업혁명 그러면은 주로 저희 쪽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는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떨까? 그래서 4차 산업이 아마 좀 더 좋은 세상으로 가자는 건데 그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의 삶이 진짜 더 풍요로울까? 혹시 인권이 더 발달되는 것은 아닐까?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건 아닐까? 기계가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인간은 어딘가 막 축소되고 어딘가 몰려 있고 이런 거는 아닐까? 이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반도 문제라는 사람으로서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 한국에서 4차 산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좀 더 나가면 우리 한반도에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통일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연결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통일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국 지금의 한반도 상황, 이 분단된 한반도 상황은 4차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단절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절의 한반도이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냐? 통일 전에 왜 평화를 가져야 되냐? 그것은 결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반도가 연결되고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세계로 나가서 진짜 이 연결된 세계 글로벌 시대에 정말 그 발전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통일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분단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막혀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단편들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
혁명 이런 얘기들이 한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 2005년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미국의 언론인이에요. 칼럼니스트인데 뭐 뉴욕타임즈인데 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플리처상도 받고 유명한 이런 사람, 유명한 책도 많이 썼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하나가 The World is Flat. 플랫은 편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된 이게 번역도 된데 세계는 평평하다예요. 평평하다.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평평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사람은 지금은 글로벌라이제이션 3.0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 이 3.0 시대는 지구가 세상이 평편해진, 플랫한 그런 세계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글로벌라이제이션 1.0, 처음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세계는 월드가 굉장히 큰 세계에서 이제 한 미디움 사이즈로 줄어들었고 이 시기에는 국가들이 많이 활동하다. 그래서 국가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어떤 이 지구 속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던 시기였고요. 그것이 거의 사실은 2차 세계혁명, 1차 산업혁명의 앞에서 본 거에 따르면 그 시기라는 한 1800년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1800년에 이 산업혁명과 함께 두 번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산업혁명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소위 다국적 기업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이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 2.0의 시기였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 한 2000년까지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글로벌라이제이션 3.0의 시대가 열렸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3.0의 시대는 무엇이냐? 새로운 통신 기술과 이런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그 주역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전 지구를 상대로 같이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이 IT 기술로 인해서 이 세계는 이제 스몰에서 아주 타이니, 너무나 조그매졌어요. 금방금방 서로 접촉을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편해졌다는 거예요. 둥글어서 멀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걸어가서 아니면 어쨌든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은 평편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또 한반도를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세계는 이렇게 평평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과연 한반도는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 저자가 세계가 평평해졌는데 세계를 평평하게 만든 10가지의 중요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어요. 1989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전 세계를 바꿨고 전 세계를 좀 더 가깝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윈도우 등장 이런 것과 함께 세계는 거의 하나가 됐고 평평한 세계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는 여전히 막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이 오늘의 제목 이 4차 산업이라는 거에 약간 좀 뭔가 4차 산업과 연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럼 4차 산업과 연결된 한반도의 모습, 한반도를 4차 산업과 함께 상징한 지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도 우리 한반도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 남쪽은 굉장히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뭐 IT 강국으로서 4차 산업에 근접하고 있지만 한반도 전체로 보면은 4차 산업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나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지도는 이 정도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정부가 얘기한 한반도 신경제 지도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동해권, 이게 환동의 경제벨트라고 하고 뭐 황의 경제벨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이 워크숍에 또 부제로 들어가 있는 환동의 중심 포항의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도의 그림이 연결된 그런 이제 한반도의 지도예요. 근데 지금 이게 현재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중에서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환동의 경제권,
90년대부터 나왔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지금 문충 원장 와 계신데 환동의 연구원 개소한다 그래서 오면서 환동의 연구원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데 근데 내가 옛날에 분명히 그거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제가 2000년 초반에 글을 썼더라고요. 동아시아하고 한반도의 협력을 위해서는 환동회와 같은 그런 어떤 경제권이 필요하다라고.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게 90년대부터 이미 뭐 두만강 개발 계획이라든지 환동회, 뭐 환황회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왜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와서 또 이야기를 할까요? 마치 새로운 것처럼,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막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반도가 막혀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의 현재는 이건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에서 불빛이 없죠.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 단절된 낮에 본 이 휴전선이 우리 삶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가 연결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한반도를 연결시키고 그것을 세계화의 연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 삶의 단편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잊고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우리 삶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북한에서 가끔씩 미사일로 위협도 하고 뭐 최근에 사건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그럭저럭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분단의 벽에 의해서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요 새들 정도는 왔다 갔다 하지만 모든 날아다니는 날짐승 외에는 이 휴전선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 현재의 삶이고요.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막혀있는 삶을 표현한 약간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피아노 연주하는 동영상인데요. 이 피아노 자체가 통일 피아노라는 피아노예요. 근데 이 피아노의 특징은 바로 아까 보여드린 철책선 교체하느라고 뜯어낸 철책선, 녹슬은 철책선으로 이 피아노 선들을 지금 보면 약간 우투우투하죠? 이 피아노 선을 만든 거예요. 근데 피아노 소리가 나기는 나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리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 피아노 소리. 네? 좋은데 그렇게 맑고 경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뭔가 먹먹하잖아요. 이 피아노가 2016년인가 제가 장광하고 있을 때 이런 피아노를 누가 만들어서 전시를 해서 제가 갔어요. 가서 딱 눌러봤는데 저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이 분단의 현실, 뭔가 꽉 막혀있는 듯한 그 느낌이 너무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통일을 염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이제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을, 조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다른 여러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분단 때문에 제일 우리 많이 느끼는 바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이산가족, 가족을 만날 자유조차 없는 이 이산가족. 이제 가족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산가족분들 얘기하면 제일 많이 소개하는 분인데 이 할머님이 2015년 이산가족 상봉하실 때 그때 제가 이제 장관할 때서 직접 여기 속초에 이제 모여 있을 때 금강산으로 가기 전에 모였을 때 올라가서 이 할머니 직접 뵀어요. 이 할머니가 그때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하면은 70년 만에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남편은 죽은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가족을 찾으려고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 북한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또 거긴 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아저씨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왜?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졌는데 그 헤어졌을 때 전쟁이 나서 헤어졌고 헤어졌을 때 저 할머니 뱃속에 이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남편이 잠깐 갔다 올게 그러고서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할머니는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살았던 것이고. 그러다 그 우여곡절 끝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렇게 아직도 새색시 같은 이런 미소를 할머니 짓고 계신데 저 안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졌는데 그 여기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침 친척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가 너 그러지 말고 집에 가자 해서 끌고 와서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만나서 그래도 잠시 좋았었는데요. 보통 이 이산가족이란 상봉이라는 게 3일, 2박 3일, 한 이틀에 그것도 한 2시간씩 한 3번 만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너무 표정이 다르죠. 그래서 이산가족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만나면 좋지만 만나고 나면은 잠깐의 만남 그때 또 헤어져야 되고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다시는 내 생에 못 보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절망을 하세요. 그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그 단전된 삶의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개성공단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2차 산업시대에 멈춘 개성공단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개성공단은 사실은 아직도 2차 산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개성공단 지금 닫혀 있죠. 2016년에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쏘고 4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쏘고 제가 장관일 때 닫았어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전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고 통일부로서는 그것을 닫는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북한이 워낙 위협을 심하게 했고 우리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닫았어요. 지금 이 개성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열자고 하지만 못 열어요. 지금 정부는 열고 싶은데도 못 열어요. 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처음 개성공단을 맞이했어요. 청와대에 제가 2013년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 제가 아는 개성공단은 책에서만 봤죠. 개성공단에서 남북한이 잘 이렇게 협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성도 있고 좋더라. 저도 좋은 줄 알았죠. 2013년 제가 2월 달에 이제 취임식 끝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딱 한 달 후에 처음 업무 보고를 마치고 대통령께 통일부 업무 보고를 마치고 같이 영빈관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밑에 있던 행정관이 헐레벌떡 종이 한 장을 들고 뛰어와요. 북한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북한에서 보는 전통문이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어쨌든 개성공단 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근데 약간 이 북한이 큰 상대하기 힘든 게 거기 있을 수는 있어. 근데 한번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질 못해. 이렇게 조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거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시 못 올라오면 자기 공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먹을 거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 한 명 한 명 끄집어 내오고 그래서 한번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북한이랑 협상을 해서 다시 열었어요. 다시 열면서 저희가 뭘 하려고 했냐면 개성공단 국제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북한이 마음대로 저렇게 이상한 짓 못할 거 아니냐. 그리고 개성공단 자체를 좀 이 현대화하고 뭔가 좀 통신, 통행이 자유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개성공단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요. 보통 북한으로, 그러니까 여권 대신 뭔가 이제 그 자기 개인 그 신상 명세를 밝히고 누가 들어갔고 누가 나왔고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2013년, 14년, 15년, 막 딱 16년까지도 어떻게 했냐면요. 들어갈 사람 명단을 팩스로 보내요.
저쪽에 팩스로 보내요. 그럼 북한에서 팩스로 봐서 오케이.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저희가 북한한테 제안한 게 이 전자 출입체계를 만들죠. 영어로 RFID라고 해요. 전자 출입체계를 만들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딱 대면은 신원 확인되는 거.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까지는 갔어요. 보면 이렇게 그냥 여기다 단말기다 딱 대면 사람 신원 확인되고 양쪽에 줄 연결되어 있으면은 딱 대면은 누군지 딱 뜨니까 뭐 USB에 뭘 저장하고 가서 팩스로 보내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이 팩스도 느려요. 그런 거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저 장치를 만들자는데요. 북한이 저걸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설득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것도 최소한으로 연결된 것도 최소한으로 요쪽 안에 우리 남쪽에서 나갈 때 그 부스 거기 하고 북쪽에 들어가는 딱 거기만 연결한다. 그런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겨우 시스템을 만들고 시범 사업까지 이게 2014년에 시범 사업까지 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또 북한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우물쭈물해서 이게 시범으로 몇 번 왔다 갔다만 하고 멈춰버렸어요. 계속 팩스로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상태니까 무슨 이메일, 인터넷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휴대폰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어느 외국 기업이 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같은 동포 간 것이고 그다음에 임금이 좀 싸고 뭐 여러 가깝고 하니까 들어가서 했지만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많이 접촉을 해보고 설명회도 가졌는데 안 올라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이메일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북한에 제안을 했어요. 야, 컴퓨터 요즘 세상 인터넷은 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냐. 이메일이라도 보낼 수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본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 이 컴퓨터 인터넷 연결하자. 북한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인터넷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북한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도 정보 관계자들은 좀 처음에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선을 타고 해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북한은 오히려 인트라넷만 있어서 하나니까 지네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일단 한번 들어오면은 우리는 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들고 해서 우리 쪽은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북한이 그걸 거부해서 그래서 인터넷도 혹시 뭐 북한은 뭐 또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까지 했어요. 자, 그냥 우리 PC방 같이, 그러니까 각자 인터넷 하는 것도 아니고 PC방 같이 이렇게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놓고 유리도 투명하게 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만 인터넷 사용하고 이메일 사용하게 해줍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이랑 뭘 지금 한다고 뭐 하려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은 2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생산만 하는 거지 무슨 정보 통신 이런 거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열어도 당분간은 결국 요 수준에서밖에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4차 산업, 뭐 미래, 연결, IT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그것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고 휴전선에 가로막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도 지금 북한이 얼마나 외톨이인가, 이 세상에서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이렇게 뿔이 달린 김정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사이에스, 스파이노. 근데 이 그림을 뭐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린 게 아니고요. 요거 보면 말레이시아 사람이 그린 거예요. 언제? 김정남이 피살당했을 때, 암살당했을 때. 말레이시아 공항에서요.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야, 북한 너희들 나가. 너희 스파이 싫어. 그리고 남북한은 이렇게 딱 비교를 한 거예요. 사이에스 스파이노.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싸이로 상징되는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갈 때 연결이 되는 대한민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북한을 너무나 그냥 이거 말레이시아 사람이니까 얼마나 객관적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현상을 보고 딱 떠오른 남북한의 모습이고 북한의 단절된 모습을 잘 그려준 그런 그림이라고 보고요. 며칠 전에 제가 뭐 아무래도 이쪽 북한 관련 뭐 이런 이메일을 잘 보고 왔는데 이메일에 딱 왔는데 제목이
김정은식 스마트 파워로 보여준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런 제목의 메일을 받았어요.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이 당 창건 기념식 했죠. 그래서 뭐 또 막 우리 녹화해서 뭐 중계도 보여주고 해서 그게 맞냐 틀리냐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어이? 진짜? 당 창건 기념식이 진짜 스마트 파워를 보여줬을까? 라는 전 사실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이해는 가요. 그래도 요번에 북한이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밤에 했죠. 새벽에 12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까만 밤에 각종 이런 그래서 이렇게 나름 드론으로 비행기 드론도 띄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불꽃 놀려니까 뭔가 막 IT 기술을 막 이용해서 뭘 한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런 이거 지금 하늘에서 이제 드론이 그래도 찍었지만 이게 다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북한 인민들이 아마 수만 명일 거예요. 수만 명에서 보통 뭐 무슨 뭐 카드 섹션 하듯이 사람이 서서 이 수시로 이게 그림이 바뀌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때 이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게 아주 북한이에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ICBM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더 개량된 그래서 일부 언론은 뭐 괴물이다, 괴물 미사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 미사일 대놓고 자랑했어요. 우리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있다. 우리 핵무기 가지고 있어. 대놓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대놓고 자랑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우리 국가와 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표현은 전쟁 억지를 했는데 결국은 핵무기죠. 우리 핵무기 계속 가질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대놓고 보여준 거예요. 자, 이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코로나 얘기하면서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에 대해서 나름 자기도 동정을 표시하고 우리 남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 동포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하나 가지고 북한이 뭐 하려고 한다 이거 반가운 소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런 얘기 안 한 거보단 낫죠. 근데 그렇게 관심이 쏠려 있고 막 불꽃과 드론 좀 있는 거 보고 뭐 스마트 파워를 김정은도 뭐 쓴다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핵국가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핵을 가진 북한과. 그래서 저는 저런 얘기를 볼 때 저 스스로도 질문을 하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진짜 핵 얘기 안 할 거야? 북한 핵 그냥 넘어갈 거야?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핵을 가진 북한하고 함께 살 거야? 진짜 함께 살 준비가 돼 있어요?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게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해요. 아니 뭐 북한이 뭐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겠어? 뭐 최근에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뭐 중국도 뭐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우리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같이 있잖아. 북한은 아니에요. 중국이나 미국하고 달라요, 북한은. 왜? 우리 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만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통일, 남북관계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시하는 말로 엄청 많이 쏟아내잖아요. 이게 김정은 들어와서 핵무기 개발하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그 자신감은 핵무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간다.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도 몰라요. 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은
과연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북한하고 지금 대화 필요해요. 교류협력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못 하잖아요.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럼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제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재를 우리만 회피하려고 하면은 우리까지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교류도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적 지원도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북한이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막힌 것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혹시 뚫린다고 해도 과연 핵을 가진 북한과 연결된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핵을 가진 북한하고 연결되면은 잠시 연결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전 세계가 그렇게 손잡고 있는 한반도는 또 다른 세계들이 끊어버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북한하고는 연결될 수 있어도 세계와는 떨어져 있는 고립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평화라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비핵평화. 평화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비핵평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평화로 가야지 되는데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왜 대화를 하냐?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면 우리가 보통 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도 대화와 협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뭔가 굳은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결론은 두 개를 적절히 써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 예로 여러분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얘기되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영국의 정책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직전에 히틀러가 나와서 독일이 자꾸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이 중부 유럽으로 힘을 앞세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이제 중부 유럽 국가들이 히틀러, 야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때 이 히틀러의 이런 팽창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당시 영국의 챔버린 대화를 하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 히틀러랑 뮌헨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는 만들어 왔어요.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뮌헨 협정인데 그 협정에 따르면은 자,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대신 뭐 그 체코슬로바키아라고 지금 이제 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뭐 찌릿한 일부 지역을 독일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래 너 가자. 이것도 웃긴 일이에요. 우리도 역사 속에서 그런 일 많이 당했지만 체코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네 땅에 강대국끼리 논의해서 그냥 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주고, 그러니까 달랜 거죠, 북한은. 야, 이거 달래는 거 줄게. 갖고 대신 전쟁하지 마. 오케이, 히틀러가 전쟁하지 않는다고 일단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그 합의문을 챔버린 수장이 이렇게 들고 영국 히드로 공항에 딱 내려서 자, 제가 전쟁을 막는 합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평화입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It's peace for our time.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몇 달 안 가서 이 합의문은 종이 쪽이 돼버렸고 결국 히틀러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영국이 이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2018년에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됐고 그래서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합의했죠. 판문점 선언이 나왔을 때도 약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자,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그때 어느 당국자가 그런 진짜 저는 깜짝 놀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 편히 주무셔도 될 겁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북한 다시 미사일 쏘기 시작했어요. 다시 불안해졌어요. 지금 대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화는 필요해요. 근데 대화만으로는
특히 어떤 이런 뭔가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상대방한테는 대화만으로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때 이 영국에 이 챔버린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뒤에 앉아서 너 이건 평화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패배야. 라고 탄식을 하고 이러면 안 돼. 우린 끝까지 싸워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처칠이에요. 처칠상. 그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죠. 아니 평화가 왔다는데 왜 그거 못 받아들여? 왜 싸우려고만 해? 그랬는데 독일이 침공을 하니까 영국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챔버린은 물러나고 새로운 수상을 뽑아야 되는데 자, 그나마 처칠. 그래서 처칠이 수상이 됐어요. 그리고 처칠이 수상이 돼서 하원 의회에서 첫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피, 땀, 눈물, 노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서 뭘 하겠다? 승리하겠다 그랬어. 빅토리.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겠다. 왜? 승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처칠은 이런 얘기. 싸우다가 진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굴복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물론 이건 역사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지만 싸워서 질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강력한 리더십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왜 처칠이 존경을 받냐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전쟁강이고 싸움만 한 사람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연설을 해요. 시뉴스 오브 피스인데 이게 뭐 시뉴스가 뭐 힘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로 하면 평화의 근력, 하여튼 평화도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을 하나로 만들자. 이때 이 처칠은 그래서 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사실 EU의 기념일이 처칠이 이 연설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처칠이 존경을 받는 것이고 처칠식 접근 방법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고 물론 협력할 땐 협력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전략적으로 적절히 활용해야 되지 무조건 대화하자고만 하고 대화에만 매달려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한반도의 문제를 특히 북한의 태도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서 연결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북한의 태도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2018년에 평양선언, 백두산에서 둘이 손잡고 우리 대통령이랑 김정일이랑 활짝 웃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웃고 있고 그 와중에 시진핑도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 웃음을 보면서 사실은 작년 벌써 이제 2년 전에 저게 진짜 웃음일까? 제가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로 1년, 2017년까지, 지금은 이제 한 3년이 됐지만 2017년까지 김정은이 이렇게 미사일 쏴대면서 좋다고 웃었어요. 이게 2017년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거는 작년 사진이거든요. 이건 제가 새로 업데이트하고 작년에 2018년 1년 쉬더니 작년에 또 미사일 쏘고 물론 단거리지만 근데 그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더 위험해요. 바로 남쪽 우리 한반도가 사정권에 들기 때문에 그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좋아해서 웃거든요. 어느 미소가 진짜 미소라는 거죠. 작년 9월에 미사일 쏘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좋아했어요. 이 뒷모습인데 웃고 있을 거라는 느낌이 딱 오는 이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대화에 나와서 우리 대통령, 미국 대통령 손잡고 웃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평화를 좀 가져오긴 했지만 근데 그 순간에도 북한은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경험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약간 조금 내 자랑, 지 자랑 같아서 좀 변명스럽긴 하지만 제가 장관할 때 2015년에 북한이랑 큰 대화를 한번 했어요. 이때 이제 한 사흘간
판문점에서 대화를 해서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당시에는 꽤 유명했었어요. 뭐 무박사일 대화 뭐 이렇게 가지고 2+2 대화. 근데 이때 상황은 물론 지금 핵 문제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 있다. 저는 물론 제가 뭐 직접 참여한 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출발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휴전선에 우리를 가로막고 휴전선에 북한이 목함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경비를 나갔던 우리 군대 이 통문을 딱 열고 들어섰다가 지뢰가 터져서 다리를 잃었죠. 그 두 다리를 잃은 하지연 하사. 아니면 중사로 나중에 중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당시 정부도 자 북한한테 자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리고 우리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도 압박을 느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확성기를 틀었어요. 대북 방송을 휴전선에서 했던 원래 남북이 합의해서 멈췄던. 근데 대북 방송이 북한이 굉장히 싫어해요. 상당히 효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과 이제 관계를 대화를 했을 때 그걸 철거했었는데 그걸 다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대북 방송 안 끄면은 우리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그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선전포 뭐 48시간 내에 확성기 끄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력 사용할 수 있다라고 통지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일단 우리 철수할게 자 대화하자 이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됐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끌리고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자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도 단호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포격 도발하니까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어요. 물론 개활지에다 해서 DMZ 안에 있는 북쪽 지역이전 개활지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결국은 겉으로는 막 세게 나오지만 뒤로는 우리한테 통지문을 보냈어요. 대화하자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이 2+2였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지 실장하고 통일부 장관이 제가 나갔고 북한에서는 뭐 그때 당시 2인자라고 했던 황병소 총정치국장하고 통일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통전부장 김양권 통전부장 지금 이제 두 사람 다 뭐 이제 사실 날라가 있는데요. 그렇게 만나서 4일 동안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고 그래서 뭐 그때 계속 뉴스에 나왔고 그래서 결국은 합의를 했어요. 이 6개 합의사항 여기 5개만 6개 합의사항을 했고 이때는 이것이 굉장히 큰 합의였고 근데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거는 확성기 다시 우리가 제기했던 확성기를 일단 끄기로 했고 그 꺼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처음으로 유감 표명을 했어요. 지뢰 폭발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남측에 상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한다고 하고 재발 방지에 준하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이산가족도 받아들여줬어요. 민간 교류를 우리가 하자니까 그것도 계속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얻어낸 그런 협상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협상은 우리가 뭐 당연히 북한에서부터 많은 걸 얻었고 우리의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로 결집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야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야가 뭐 북한에 가지고 뭐 대화해라 당시 야당이 뭐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때만큼 워낙 북한이 잘못한 거였고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당시 젊은이들이 제대를 연장한다고 그랬죠. 아시겠지만 군인들이 제대의 날짜가 다가오면 제대만 날짜를 꼽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 전역 꼭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전역 잠시 미루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전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대화 현장에서 북한이 자꾸 뭐 딴소리하고 우리가 사과 표명하라 이런 얘기 안 들을 때 그럼 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우리 미래로 나갑시다.
그럴 때 제가 북한한테 얘기했어요. 북한 우리 신문 언론 다 보거든요. 당신들 우리 언론 보지. 지금 우리 분위기 어떤지 알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젊은이가 다리를 잃어서 북한에 설치한 그 지뢰 때문에 다리를 잃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전역도 연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사과를 우리가 못 받아가면 그 합의는 우리 국민들이 인정 안 해줘. 그런 합의는 필요 없어. 그건 하나만 한 합의야. 그런 합의는 우리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도 안 거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도 지켜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뭔가 국민들의 합의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공감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지 험악한 북한을 그나마 바꾸면서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고 그런 평화가 만들어져야 통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와 통일은 다 결국 사람의 문제, 우리 사람이 같이 살수.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인간다운 사람들 얘기했던 건데, 제일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 해경 공무원 실종, 총격 화장. 우리 군에서 만행 규탄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또 좀 뭐 김정은의 사과 비슷한 게 들어오니까 좀 후지부지 되는 데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 목숨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면은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연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그런 대화,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더 뒤로 후퇴하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연결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이 막힌 금 때문이에요. 바다에도 저 NLL이라는 것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그 NLL을 북한도 그나마 인정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막혀 있는 것이고 그 막혀 있는 것을 헤매던 어떤 우리 국민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 목숨이 자꾸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뭐 북한 동포들한테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 때문에 힘들고 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무기가 나오니까 또 웃네요. 이 사람이 또 웃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언론에서는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뭐 이런 평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양면성을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4차 산업, 21세기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세계로 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 통일이 그리고 새로운 이건 그냥 단순히 원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로 가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늘 주제로만 연결시킨다면 연결된 하나로 연결된. 지금 사실 이 백두대간도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 지금 다 막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이 한반도의 삶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인데 잠깐만 보실게요. 무의식 속의 하나. 그래서 통일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대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이에요. 제가 장관할 때 30초 영화제를 했어요. 요즘은
1분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30초짜리 동영상 통일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이 작품은 최우수상은 아니었어요. 뭐 우수상인가 장려상인가 한 3등 정도 한 상인데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좋아서 항상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일단은 통일을 자꾸 뭐 그 뭔가 뭐 왜 통일을 해야 될까 뭐 좋은 건 뭘까 나쁜 건 뭘까 이걸 따지기 전에 원래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다만 우리가 통일된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런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의 인식이 좀 있는 게 제가 연결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이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딱 이 한반도 그냥 한 번에 그려지는구나. 학생들이 쫙 하나로 연결해서 쫙 그려요. 그리고 짜게진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무의식 속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한반도구나. 이건 제 스스로의 느낌인데 한번 그런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서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항상 우리 한반도 지도 몇 개를 가지고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자연이 연결된 한반도를 봤지만 이게 손잡고 같이 평화롭게 가자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가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연결되면은 통일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남녀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수영복을 입고 껴안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그림은 사실은 카드 회사에서 광고로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종 혜택을 이렇게 한 건데 이 광고가 나오니까 제가 이 광고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 갑자기 논란이 벌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한반도를 저렇게 이 벌거벗은 남녀가 껴안고 있는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만든 합성을 했냐. 이거 우리 한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의미를. 막 이렇게 비난 여론이 또 막 나오니까 이 광고가 금방 중단이 됐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선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평화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남녀가 얼마나 편안하면 둘이 껴안고 잠들 게 있어요. 이건 아시잖아요. 옆에 누가 조금만 부치켜도 잠 못 잤잖아요. 같이 껴안고 잘 수 있는 거면 제일 편한 사람, 제일 편한 상태겠죠. 두 사람이니까 통일은 안 된 상태지만 저 정도만 가면은 정말 통일이 안 돼도 우리가 충분히 연결해서 정말 더 자유롭고 인간답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아까 이 단절된 그래서 마치 지금 섬같이 남쪽이 섬같이 된 이 상황, 이 불빛을 뭐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고 단순히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북아로 계속 다 연결이 돼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열차 연결 많이 얘기하죠. 뭐 시베리아 철도, 몽고 철도, 한반도 철도, TCR, 중국 관통한 철도, 뭐 이런 철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연결의 그림이고요. 이 연결의 그림 속에서 우리가 제가 아까 했던 이 환동의 경제권, 이 결국 다 이 연결의 문제예요. 연결의 문제고 이게 환이라는 게 다 아까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서 이 환동의 경제권을 나타내는 이 지도 그림들을 쭉 찾아봤는데 찾아본 이유는 제가 왜 이 환동의 경제권에서 중심이 포항이 돼야 되는지. 제가 아까도 했지만 우리 문중원 원장의 환동의 연구원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관심을 갖게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지도는요, 대경연구소, 대구에는 대구경무연구소에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잘 안 보시면 경상북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경상북도에서 결국은 바다까지 끼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포항이잖아요. 포항이에요. 자, 이 그림은 이건 서해 쪽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 목적은 이 환황의 경제권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여기예요. 환동의 경제권과 환남의 경제권이 만나는 지점이 포항 부분이라는 거예요. 포항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경제권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항이라는 것이죠. 포항. 자, 이거는 조금 이건 경북도에서 만든 국방지도인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포항에서 시작해서 바닷길이 열리고 쭉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청지다진까지. 그리고 기찻길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11월 철도, 아시안 하이웨이, 기찻길, 차길, 뱃길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포항이다. 저는 좀 그런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연결이 되는 데 있어서 포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 짓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포항을 중요시 얘기하냐면요. 실제로 2014년에요. 나진 핫산 사업이라는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무를 맡았었는데 그 나진 핫산 사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나진 핫산이 이 두만강 끝에, 나진은 북쪽에 있는 도시고 핫산은 러시아 쪽에 있는 시란 말이에요. 그 나진 핫산 연결 사업이 왜 나왔냐면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소위 남북로 삼각협력 사업이었어요. 남북로. 북한이랑 러시아랑 남쪽이랑 열었잖아요. 그건 결국은 아까 했지만 과거에 있던 환동해권, 두만강 개발 사업도 제가 환동해권 연결 사업을 그런 식으로 그때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이 자꾸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때 이 막 핵실험하고 3차 핵실험하고 뭐 미사일 계속 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거 자, 일단 그럼 북한 빼고 러시아하고만이라도 하자. 그러다가 나중에 북한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러시아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러시아의 석탄을 여기 핫산에서 실어서 나진으로 기차로 연결시켜서 싣고 와서 나진에서 배가 출발해서 포항으로 실제 들어왔어요. 이 러시아 배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2014년 11월 29일 포항 앞바다에. 전 이때를 너무 선명히 기억해요. 제가 이게 실무자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제가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기업인들도 막 설득을 했어요. 요즘은 기업 쪽에서 이렇게 정부 일에 잘 관여 안 하려고 해요. 이득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걸 막 설득하고 해서 막 배편도 뭐 많이 막 하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당시 뉴스 클립으로 나온 나시나선 프로젝트 첫발. 그래서 시범사업. 이것도 근데 시범사업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2016년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4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 바람에 남북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래도 2014년부터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어떤 현장 한번 그래서 잠깐 연결이 됐었다는 것이고요. 그 연결의 도착지가 포항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포항을 중심으로 많은 그 물류와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뭐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뭐 철강 이런 물류 외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포항을 중심으로 실어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동에 뭐 환황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좀 이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NET라는 말이 있어요. NET는 영어로는 Natural Economic Territory. 그래서 자연 접경지대, 뭐 자연 경제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외국 UN 이런 데서 개발할 때 이런 용어가 나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환동의 뭐 연결 이런 거 할 때는 그것은 가능하면 정부는 빼고, 왜냐하면 정부가 끼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고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경제지대, 자연적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동해라는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정치 영향을 넘나드는 교류를 의미해요. 그래서 지자체, 기업, 연구소, 학교, 민간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3.0이라는 데 맞는 개념이고요. 4차 산업과도 연결되는 개념들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포항이라는 큰 기업도 있고, 뭐 지금 포스코,
포스텍이라는 학교, 뭐 한동 굉장히 좋은 학교, 글로벌라이제이션 실천한 이런 학교들과 연구소와 기업들, 민간인들이 있고 일단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포항이 앞으로 이 환동해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이제 4차 산업과 연결되고 그렇다면은 통일과 평화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오늘의 주제는 연결된 삶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일 얘기를 저는 또 통일부 장관 출신이니까 하면서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서 더 풍요롭게 가는 한반도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